오늘 지정 토론으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두 분의 토론을 들을 텐데요. 먼저 한 분은 저의 동료이기도 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선임 연구위원 김선호 박사고요. 다른 한 분은 미디어 고토사 편집장이신 이성규 랩장입니다. 먼저 그 김선호 박사님한테 먼저 토론을 부탁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컨퍼런스를 같이 기획하고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이번 세션 협업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협업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에서 토론하고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심도 깊은 연구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를 또 우리 김선호 박사가 하고 계셔서 오늘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럼 김선호 박사가 먼저 한 7분에서 10분 정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협업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토론을 맡게 된 각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제가 맡은 연구 보고서의 주제가 협업 저널리즘에 대한 것인데 오늘 많은 연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보고서에 그 부분을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경쟁이라는 문제, 언론사 간 경쟁이라는 문제를 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사와 관련된 고전적인 자유시장 논리는 그 경쟁이라는 것이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에 큰 혜택을 준다라는 취지에서 과거에는 언론의 자유시장 또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시장 속에서 언론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것이 수용자들에게 많은 베너핏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베너핏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언론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은 언론의 독립성을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하나의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든다 하더라도 복수의 언론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언론 통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언론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과거에는 언론사가 이 컨텐츠를 또는 고품질 정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언론에게 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언론사 간의 경쟁은 그 수용자층을 서로 또 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서 컨텐츠의 다양성, 그 다음에 미디어 다양성, 그리고 품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기제로서 작용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 빅토르 피카드 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장 실패 또는 어떤 병리적인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점점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당수 기사들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가장해서 광고 홍보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편으로 언론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투자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뉴스룸도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해외 그 특파원 같은 경우 지금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은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비슷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서로 베껴 쓰는 그런 관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어뷰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기사 어뷰징 현상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늘 그 세 분의 발표를 해주신 이 어떤 이 협업 저널리즘 이것은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론사들의 어떤 그 경쟁의 문제 또는 시장 실패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또는 그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협업 저널리즘이
지금 최근에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되짚어보면 가장 고전적인 형태의 협업 저널리즘은 뉴스통신사입니다. AP 같은 뉴스통신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각 언론사들이 어떤 해외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AP 같은 뉴스통신사를 만들어서 서로 비용을 분담을 하고 하면서 어떤 그 고품질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처음에 고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는 선거 보도 관련해서 협업 저널리즘 형태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 같은 것들이죠.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별 방송사가 하기에는 굉장히 그 비용적인 부담이 큽니다. 그럴 경우 상호 간의 어떤 비용을 절감을 하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구조사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 어떤 그 미국이나 또는 한국 이런 나라에서 많이 행해졌던 협업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보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협업 저널리즘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은 협업에 참여하는 언론사들 간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뮤추얼 베너핏, 그러니까 상호 간에 이익이 될 때 이것이 협업 저널리즘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어떤 경우는 그 자사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다 보면 협업 저널리즘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협업을 위해서 그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상파 방송사와 주간 신문이 협업을 하기로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 방송사 기자들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계속 그 어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이슈를 추적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간 신문에 의뢰를 하고, 주간 신문은 구독자가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방송을 통해서 자기들이 취재한 부분을 내보냄으로써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호 간의 이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기획이 됐는데 결국에는 성사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주간신문이 판단을 해보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방송보다는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취재한 거를 유튜브에 직접 내보내면 되지, 굳이 지상파라는 올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굳이 그들과 협업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결렬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협업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떤 그 상호 간의 이해, 존중, 이해에도 서로 간에 그 어떤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잘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어떤 협업 저널리즘이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언론사들 간의 어떤 자발적인 타협 또는 자발적인 협상, 여기에만 맡겨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업 저널리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특정 언론사들 간의 논의 또는 타협, 이걸 통해서만은 활성화되기 어렵고요. 어떤 제3자가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을 지원하는 기관,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한국언론진흥재단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언론을 지원하는 많은 비영리 재단들이 있죠. 이런 재단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언론사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언론사들이 서로 협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협업 저널리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협업 저널리즘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주체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는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하나의 그런 어떤 그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펀딩을 제공을 하고 하면서 이 협업 저널리즘 네트워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을 해준다면 협업 저널리즘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업 저널리즘이 필요한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협업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스타파와 같은 어떤 그런 탐사 보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교수께서 얘기하셨던 기후 변화,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리고 어떤 그 자원 고갈,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 이런 어떤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도 국가 간 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플랫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한국에 국한을 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국 언론사들 간의 협업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사들이 어떤 그 선정적인 어떤 속보성 경쟁을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 북한과 관련된 정보들이 왜곡이 되고 오보를 양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기여하게 언론이 공헌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 저널리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호 박사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그 협업 저널리즘을 위한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아마 그 네트워크 안에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하는 분들은 아마 시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김선호 박사님 얘기하시는 중간중간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그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문 속에 좀 녹아들어 있어서 이성규 편집장님 토론마저 듣고 그 오늘 발표하신 두 분께 그런 질문들을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이성규 편집장님은 사실은 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그동안 해 오셨던 분이기도 해서 그 협업과 관련된 어떤 토론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기대까지는 너무 좀 클 것 같고요. 사실 협업이란 단어를 가질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좀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되게 하나의 도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협업은 도덕도 당위도 아니라 그러니까 명확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실무적인 거고 굉장히 프랙티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전제는 아까도 이제 뭐 신부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다시피 이거는 명확하게 공동의 목표에 공동의 자원들을 배분해서 이익이 명쾌하게 도출이 될 때 사실은 이 협업은 전 자연스럽게 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저는 오늘 그 뭐 이 토론에서 이렇게 조금 좁혀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더 컨버세이션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질문도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 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저널리즘 생태계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저널리즘의 품질이 낮고 신뢰도가 낮은 문제를 사실은 어떤 협업 모델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뭐 논의된 유형들 모델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협업이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그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왼쪽에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본다고 치면 저 왼쪽에 조직 내부가 있을 거고 저 오른쪽에는 조직 외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협업을 팀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고요, 국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언론사로 따지면 자회사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론과 언론 간의 협업이 있을 수 있고, 언론과 포탈이나 혹은 언론과 다른 산업 간의 협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이 협업의 축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저널리즘 주체들과의 협업 모델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마이뉴스처럼 시민과의 협업을 해가지고 저널리즘의 어떤 뭐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케이스라거나, 아니 더 컨버세이션처럼 실제로 리서처나 스콜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어떤 그런 시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어딘가는 뭐 또 다른 어떤 이렇게 주체들,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는 기계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퀄리티를 높여가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넓은 스펙트럼에서 협업 모델을 들여다보면 저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협업을 웬만큼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특히 이제 뉴스 산업이 안고 있는, 특히 한국의 어떤 뉴스 생태계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금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협업 모델을 필요로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델들을 지금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이쪽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사실 그러려면 우리의 조건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전체로 관통하는 저의 사실 논점은 다양성이거든요. 늘 강조했다시피 그는 조직 내부로 따지면 조직 내에 역량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조직 외부로 가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다양성이 존재되지 않으면 이 역량, 이게 소위 말하면 이 협업이라는 것들은 사실 성사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은 전제 조건이 아까 이제 시민보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에 대한 합의, 저는 이거를 조금 더 명쾌하게 해야 되는 건 저널리즘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뉴스룸 안에서도 연배가 있는 기자들과 연배가 낮은 기자들 간의 저널리즘의 정의가 굉장히 다른 것이 현재 상황인 것이고요. 각각의 언론사들마다 우리는 워치톡만이 유일한 저널리즘의 하나의 카테고리야라고 생각하는 쪽과 조금 더 정보적인 예를 들면 어떤 성격이 강한 것들까지도 저널리즘의 영역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것들 사이에 어떤 정의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들, 한국 사회 내에서 이런 그 기본적인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자기 반대편 정파의 워치독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저널리즘이다라고 판단하는, 만약 이런 상태라면 사실은 이 협업의 기본 조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적어도 이 언론 영역이라면 저널리즘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들, 원칙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사실은 교집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그 다음은 전 모든 것들이 다양성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다양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언론사 간에 만약에 언론사 간의 협업이라고 한다면 A 언론사와 B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원이 다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B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이 동질적이고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 않으면 두 언론사가 굳이 협업해가지고 좋은 효과나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거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한국이 협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거는 그 각각의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탤런트들, 그러니까 역량들이 다양화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주목하고 있는 혹은 주력하고 있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기자들의 역량들도 다양해야 되고, 그리고 도달하고 있는 수용자도 다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A 언론사와 지금 이제 대부분 시민보 기자님도 소개하셨고 앞에 이제 다른 분들도 소개를 했겠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이 언론사 간의 협업들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도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달의 확장들, 그를 통해서 실제로 임팩트를 키워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가장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서로 언론사끼리 다르고 다양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저는 성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기자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면 A 기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B 기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뉴스룸 안에서도 기사를 잘 쓰는 역량과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역량과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프로덕트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이 뉴스룸 내에서 다양하지 않으면 뉴스룸 내에서도 저는 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에서 조직 외부 조직 간의 협업들은 많이 이루어지지만, 혹은 또 자회사 간의 다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간의 이 협업은 잘 이루어지지만 정작 뉴스룸 내에서의 협업들이 여전히 좀 이 시도들이 활발하지 않은 건 저는 한국의 언론사들 내부에서 실제로 다양한 어떤 능력치나 탤런트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 이렇게 이 인재의 어떤 다양성들이 저는 충분히 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저널리즘의 합의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협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전제들이 어느 정도 저는 딱 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말씀드렸다시피 협업은 결코 당위나 도덕경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오늘 토론하신 분들께 좀 여쭙고 싶은 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더 컨버세이션이 이제 앤드류 제스핀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기반으로 닦았던 건 그 당시에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하고 되게 비슷했던 이 문제의식에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기자들이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고 기사들이 깊이들도 떨어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앤드류 제스핀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그럼 대학 중심으로 해서 이 리서처들을 차라리 전면으로 내세우자. 저는 이것이 과연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협업 모델인지 기자의 어떤 주체의 대체 모델인지는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지금의 문제들, 호주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 협업의 어떤 모델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뭐 지금도 이제 뭐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뭐 가짜 뉴스니 뭐 페이크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퍼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기자들보다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어떤 그들의 정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여기 있는 뉴스타파들처럼 적어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저널리스트들끼리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거나 훨씬 더 장점들을 많이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께 사실 같이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협업 모델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 협업의 어떤 가능성들을 더 높여서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델인 건지,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저의 질문이긴 했습니다. 네, 우리 이성규 편집장님 목소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셔가지고 우리 통역 선생님들이 잘 전달을 해주셨을지, 자 제가 조금만 정리를 좀 하면, 지금 두 분의 그 발제자 선생님들께 어떤 모델이 더 효율적인 협업 모델일까, 그 전문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특히 더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 그 초창기에 기자들의 전문성을 약간 대체하는 형식의 그 학자들, 전문가들과의 그런 협업을 시도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성규 선생님께서 유튜브 이용자들의 그 질문들을 미리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이용자들이 올리신 질문 중에 언론사 내부에서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그 문제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물어보셨고, 또 유튜브에 추가 질문으로 온 것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사 이기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협업 매체들 간에 혹은 팀들 간에 저널리즘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합의, 공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했는지, 관련된 갈등이 없었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론 중에 정확히 그 지점을 지적을 하셨어요. 그 저널리즘의 가치나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 종합 토론은 이성규 선생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포함해서 두 분 발제자들께 올라온 질문들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샤 캐첼 이사님께 어떤 질문이 왔냐면요. 조금 전에 이제 이성규 편집장께서 하신 질문을 포함해서 좋은 뉴스는 무료일 수 없다라고 이제 유료 뉴스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혹은 구독 모델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오늘 오전에 얼 윌킨슨 대표도 이제 뉴스는 무료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유료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뉴스는 무료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먼저 답을 듣겠습니다. 저는 꼭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는 공공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지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선 생산하는 데 뉴스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언론인에게도 급여를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저널리즘에 지불을 하는 이유는요. 저희는 대학가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많은 지식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 집단에는 늘 재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결과물은 일반 공중에게 대중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서 이 도네이션 후원금으로 재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인들의 급여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런 생태계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뉴스는 무료로 더 많은 그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관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사실은 전문가들이 그 대학에 계신 연구자를 포함해서 직접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지식이나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언론의 매개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언론과 전문가들이 협업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갖게 되는 이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전문가분들이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글쓰기를 하는데 그 16세 수준에 맞게 글쓰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듭니다. 이런 학자들과 뭐 전문 언론인들은요, 이 글을 다시 구조화하고 또 인터랙티브 그래프, 그림, 스토리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널리즘의 기본적인 역량 중에서 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업에 중요한 좋은 영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뭐 SNS에 언론인의 도움 없이 포스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뉴스 아젠다에 대해서 일반 공중에게 와닿게 글이 쓰여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소셜 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리는 것과 그 더 커버세이션과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뉴스 형태로 좀 더 알기 쉽게 올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독자들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영향력의 차이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시민보 기자님한테 네, 들어와 있는 네. 질문들도 있어요. 그 아까 그 김선호 박사께서 토론하시는 내용 중에도 나온 이야기기도 합니다. 그 뉴스타파는 다양한 매체나 조직과 협업을 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매체와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도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고요. 그 질문자께서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류 레거시 미디어와 협업을 할 때와 소규모 독립 언론과 협업을 할 때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가 다르다는 걸 느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기사 자체가 굉장히 이제 파괴력이 있는 기사일 경우에는 굳이 이제 협업을 하지 않아도 알려지거든요. 볼 사람들은 딱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16년도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를 보도했을 때는 저희가 뭐 저희 플랫폼으로만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알게 됐죠.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때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로 이제 올드 미디어에 의존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그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공영방송 시청률을 분석해 보면 그런 분들의 이제 시청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잘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기사를 보도했을 때
인터넷 하는 사람은 다 본다라는 느낌이 있고 그것을 공중파라는 플랫폼에 실어서 내보낼 때는 온 국민이 다 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서 이 타 언론사와 협업할 때 그 조금 전에 제가 유튜브 추가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저널리즘의 가치나 의미에 대한 그게 공유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혹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성과를 좀 배분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갈등이 생긴 적은 없는지 혹시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독자 유입이나 혹시 광고 수익 배분 등의 이슈는 없는지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갈등의 연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갈등이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협업해온 상대는 영리 언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익 배분이나 이런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기자들이 자기 기사에 대한 욕심이 있고 그 기사의 기여도에 대한 그 서로의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갈등이 있고요. 또 매체와 매체 사이에도 이를테면 뭐 이런 식이죠. 저희가 MBC와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앵커 멘트에 우리와 협업이라는 걸 꼭 넣어줘. 뭐 이런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뉴스 끝날 때 출처 넣고 우리가 이제 한 인터뷰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다 자막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앵커 멘트까지는 좀 뭐 이런 또 이제 반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상호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왕도가 있는 건 아니죠. 협상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큰 매체가 작은 매체에 양보하는 게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첩경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보다 작은 매체랑 협업을 할 때는 항상 그 바이라인에서도 다른 매체를 먼저 앞에 써주고 이런 식의 배려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배려의 자세가 협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요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아까 그 비효율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도 이 국제 컨퍼런스 저널리즘 주간을 준비하면서 외부와도 협업을 해야 되고 다양한 협업 그 대상들이 있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예기치 않은 의도하지 않았던 비효율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뉴스타파 내부에서 그 외부와의 갈등 아니라 그 협업의 과정에 내부 갈등들은 없었는지 그런 비효율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비효율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네요. 네. 사실 저희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뭐 전체 구성원이 50명이 안 되고요. 취재 인력은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이고 또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게 탐사 보도인데 굉장히 이제 작은 조직이 탐사 보도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언론사보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경험했던 다른 언론사보다 내부 갈등은 훨씬 적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작업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협업의 프로토콜이랄까요? 어떤 이 관행과 원칙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해오고 있는 업무에서 사실은 내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 문제가 될 정도로 이제 커지진 않고요. 다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 혹은 새로운 어떤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와 협업을 한다든가 뭐 안 해본 일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당연히 내부 갈등이 존재하겠죠. 하지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예.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우리 미샤 캐첼 이사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 텐데요. 이 질문은 아까 이성규 편집장께서 토론 과정에 하셨던 질문입니다. 바람직한 협업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적인 협업의 모델이라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자체적으로 잘 맞는 모델을 구원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많은 발표자들께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상호 존중, 겸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협업을 중요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가 인정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태도의 변화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오늘 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세션에서는 협업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받은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싶고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일정을 마치겠고요.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홍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저널리즘과 기술, 독자를 잇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은 허위 정보와 팩트 체크 세션 그리고 재단에서 발굴한 한국의 미디어 스타트업들의 아주 창의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마련되어 있고요. 독자 커뮤니티와 참여라는 그 세션도 마지막 세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내일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